FP를 위한 성공 전략,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6월 시간입니다. 진행자 이영입니다. 최근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뒷부분에도 저희가 잠깐 살펴볼 텐데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표 동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은행, 증권,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으니 우리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트렌드, 흐름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생명보험사 5월달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전부 다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죠, 그죠? IBK, 삼성교보, 한화, ABL생명까지 금리가 약간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6에서 2.85 사이에서 5월달 들어서면서 2.6%대까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 공시율로 운영되는 상품들은 금리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럴수록 투자하는 상품에 대한 눈을 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보험사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세액공제를 줄 수 있는 상품,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에게 유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이죠. 연금저축 마찬가지입니다. 유배당 상품이긴 하나, 교보하나, 삼성, ABL02 전체적으로 금리가 2.3%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0.1 정도밖에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금리 연동형 연금처럼 연금저축도 금리가 같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손해보험사 볼까요? 자,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2.5%대 유지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락한 눈에 띄는 보험회사들이 보입니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이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주춤하고 있구나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은행 예금금리, 적금금리 공통적으로 하락했습니다. 6대 은행 평균금리 1.52%, 6대 은행 평균 적금금리 1.5%, 지난달 대비해서 0.28%에서 0.38% 하락했습니다. 지난달은 1.8%대였으니까 그러면 자 보시겠습니다. 보험회사 쪽 그리고 은행 쪽 전체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약간 투자가 주춤하는 시기 아니냐? 그러면 뭔가 다른 대안이 있을 텐데 환율에 대한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은행 정기연금 5월달에 시중만기 예금금리 전체적으로 보면요. NH 같은 경우는 1.9%, KB 국민은행 1.75% 약간 상승했습니다. NH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죠.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시중은행 금리뿐만 아니라 예금금리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구나. 물론 단기간으로 포트폴리오를 심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추세를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증권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9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난달 대비해서는 낙폭이 좀 큽니다. 저는 증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그러나,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우상향한다는 거는 저희가 공이 알고 있는 진실이긴 하나 고객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으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지난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193 그러면 주식시장이 아닌 다른 쪽으로 약간 눈을 좀 돌려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 어떤 분들은 변액 투자를 하실 때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두 개만 놓고 주식시장이 오르면 채권의 비중을 좀 줄이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채권의 비중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달 떨어지고 이번 달 올라가고 지난달 떨어지고 이번 달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다우 존스 지수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마이너스 14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국내 시장하고 같이 떨어졌는데 그 전체적인 그래프로 보면 좀 늘어져서 그렇긴 하나 우리나라보다는 좀 낙폭이 좀 작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전 2018년도 1월 정도 되죠. 1월에 최고점 26,000포인트에서 조금 한 1,000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역시 여전히 미국 쪽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년간 77%나 상승했다는 거에 우리가 고객들에게 장기 투자가 어떤 긴 노후나 아니면 우리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는 장기 투자가 대안일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추이나 그래프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졌죠. 그죠? 다우존스하고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면은 7,545로 마감했는데요. 2018년도 10월
10월 기준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최저점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떨어지지는 않구나. 전체적인 트렌드는 약간 주춤하고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64.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게 쭉 이제 횡보를 하고 있죠. 그죠?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 하지만은 최근에 어떤 최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2018년도 1월인데 1월에 3,480 찍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점까지 떨어지지는 않았다. 2,493포인트가 2018년도 12월 28일입니다. 그때가 거의 최저점인데 거기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으니 아직까지는 좀 행복. 그래서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겠다. 하지만 미국, 중국 전부 다 이렇게 약간은 하향 곡선이구나. 자, 달러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이슈를 보고 있는 게 달러인데요. 저희가 이제 뒤에도 FP를 더 친절한 경제 시간에도 잠깐 우리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달러에 대한 관심들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1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131 정도 상승했습니다. 12%나 올랐다는 거죠. 자, 1년에 12%면은 이제 물론 이제 환율이긴 한데 이익으로 따지면 12%, 1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2019년도 5월 기준입니다만 5월 말 기준으로 1194. 그러니까 2018년도 3월 기준으로 1063을 찍었던 저점을 찍었던 시점으로 봤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프로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상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꺾여 내려올지 계속해서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트렌드로 보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달러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고객들에게 좀 눈여겨볼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같이 살펴보고요. 고객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야기거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경증 침해에 대한 진단비를 대폭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금융감독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경증 침해는 CDR 척도 1점인데 굉장히 경미한 건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삭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관례상으로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쌍방 과실, 당신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 이런 경우를 쌍방과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끼어들기 사고가 7대3에서 시작을 합니다. 7대3, 8대2, 9대1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어쩌지 못하는 사고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맨 끝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뒷차선이 내 차를 가로질러서 앞으로 와서 이제 사고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추돌한 차를 100% 잡고 있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뒷차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행됐던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사고 과실이 좀 더 현실적으로 개정이 될 것 같아서 보험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7월 달부터는 동네 병원에서도 2인실 건강보험 혜택 적용하겠다는 거죠. 자, 동네 병원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저희가 의원이라고 부릅니다. 뭐 한 4층, 5층 되는 건물에 한 2, 3개층 쓰고 뭐 베드, 병실이라고 표현하는 병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보면 한 100명 미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데들인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동네 병원에서 2인실을 운영한다는 거는 뭐 사실 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겠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렇지만 2인실이 이제 평균 병실, 그 해당 병원의 표준 병실보다는 확실히 비싸기 때문에 2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실손보험하고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다. 그죠? 실손보험에도 상급병실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큰 병원 아니더라도 동네 병원에도 환자들이 좀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손보험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지 않겠냐. 병원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환자들에게 직접 받던 어떤 병실료 같은 것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좀 줄지 않겠냐. 세 번째입니다. 2017년도 실손보험 가입자 67%가 갱신보험료 10%가 낮아졌다는 거죠. 자, 2017년도부터 이제 실손보험이 굉장히 변화가 많아졌습니다. 착한 실손 나오고요.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또 그 통원 치료할 때 받게 됐던 이제 뭐 방사선 치료든 이런 것도 빼고 단독 실손으로 바뀌고 보험료를 효율화하기 위한 작업들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정될 때마다 사실상 통원 치료에 대한 보장 혜택은 줄어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2017년도에 새로운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2, 3년 지나면서 보험료가 낮아졌다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손해율이 그만큼 적다는 거겠죠. 그죠? 손해율이 적다는 거는 바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 우려한 사람들이 많이 가입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실손보험이 어쨌든 1년마다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갱신되지 않는 상태라면 모르지만 매년 갱신되면서 15년 지나 또 갱신되고 하면서 이 갱신되는 폭들이 만약에 커진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받게 되는 불편함, 부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달러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강달러 시대 달러예금 보험의 뭉치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자, 달러라는 거를 우리나라 돈, 한화와 다른 이제 투자 대안으로 보는 거죠.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거죠. 한화가 떨어지면 달러가 올라갈 거니 이 시소의 게임, 주식을 투자하고 채권을 투자했을 때 이걸 반대의 그래프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논리가 있으니까 하나가 떨어졌을 때는 달러를 투자를 하고요. 달러가 떨어지면 이걸 또 하나로 바꾸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자는 측면에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달러 투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뿐만 아니라 증권, 그리고 보험회사, 은행 전부 다 달러와 관련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가 FP를 위한 더 친절한 경기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변화가 좀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야기할 거리들 그리고 고객들의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FP를 위한 더 친절한 경제. 저희가 방금이요, 그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가지고 투자 방법들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 소비자나 금융 소비자들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고객들이 좀 더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준비하고 계시는, 행복자산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날씨가 덥고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는데 환율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뭐 뉴스 보면은 매번 다들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뭐 1,190원 왔다 갔다 1,200원까지 찍을 것도 같으면서 살짝 떨어지는데 조만간 뭐 1,200원이 될지 이게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얼마나 오른 건지를 봤더니 1년 전 요맘때쯤 환율이 1,170원대였어요. 네. 환율이 1,170원대에서 지금까지 오른 거 보면 거의 10% 넘게 올랐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년 동안 가장 낮은 기간이 6월 7일 그때가 1,069.5원이었거든요. 네. 이후로 오른 걸 보면 10% 그때 그러니까 달러를 사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차익으로 한 10% 이상의 수익을 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게 상당히 많이 단기간 많이 올랐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 우리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거 달러를 가지고만 있어도 돈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집에 있는 달러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네. 팔아야 내 돈이죠. 그렇죠. 팔아야. 네. 원화로 팔아야 내 돈인데 사실은 그러면 달러를 지금 가가지고 사는 게 좋냐 아니면 있는 달러 파는 게 좋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로 이익은 못 먹어요. 네, 달러를 실제로 사게 되면 우리가 살 때 비싸고 팔 때 싸게 팔잖아요. 네. 그걸 얘네들은 뭐 은행 직원들이나 증권사 직원들의 어려운 말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스프레드, 예.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갭 차이가 네, 기준 가격에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1.75%. 1.75. 그러니까, 네, 살 때 1.75% 비싸게, 팔 때 1.75% 싸게. 그래서 한 3.5%의 갭이 있어요. 살 때와 팔 때가. 이야. 그러면은 못해도 우리가 달러를 샀을 때 3.5%는 올라줘야 본전인 건데 그렇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환율 우대해드립니다. 뭐 해외여행 갈 때 환율 90% 할인, 우대 할인 이게 1.75%에 대해서 90% 할인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자면. 그러니까 우대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꽤 그 큰 갭이 있으니까 달러를 직접 사가지고 좀 비쌀 때 팔자라고 하는 재테크는 아무래도 좀 무식한 재테크죠. 무식한 재테크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보니까 이자를 지급하는 뭐 달러 예금이나 달러 RP 뭐 이런 신종 상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상품들이죠?
달러 예금은 간단하게 우리가 원화를 은행에다 갖다 주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전산상에 입금을 해주고 달러로. 그렇죠. 달러를 다시 원화로 우리가 찾을 때는 원화로 바꿔가지고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에서 달러로 바꾸면 그 1.75% 수수료를 붙인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달러 예금은 전신환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한 1% 정도밖에 안 떼요. 그렇죠. 네, 많이 떼는 거긴 하지만 앞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합쳐서 2% 정도의 갭은 있어야 수익을 보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금 이자를 붙여주는데 그 예금 이자도 뭐 국내 정기 예금 이자보다 조금 못한 수준의 이자를 붙여주니까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달러 예금에서는 환차익밖에 없네 거의. 네, 추가적으로는 예금 이자. 네,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는데 예금 이자는 15.4% 과세가 되고요. 비슷한 상품이 저 달러 RP라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증권사에서 갖고 있는 미국 채권이나 이렇게 달러 표시화 된 채권을 RP식으로 잠깐 우리한테 빌려줬다가 예를 들어 나 뭐 100억 달러어치 달러 채권이 있는데 그게 뭐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한테 한 3일 정도 맡겨놓고 그러면 그 3일 동안에 이자가 나올 텐데 그 표면 이자가 그 3일 동안의 이자를 달러로 주는 식. 그래서 네, 환율이 좋을 때는 그런 달러 RP도 수수료도 적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이자도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뭐 금리 차는 환율까지 감안하면 조금 있을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렇게 실익은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뭐 이자 보고 들어가는 건 일단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최근에는 보험회사에서도 달러로 만들어진 상품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의미 없다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달러가 쌀 때 보험료를 납입해서 달러가 비쌀 때 보험금을 받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보험 상품은 최소한 1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달러가 비쌀 때도 사게 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나중에 달러가 떨어졌을 때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도 되고 그렇다고 달러 값이 떨어질 것 같다,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 가서 돈을 찾자니 보험을 그럼 중간에 깨버리거나 아니면 인출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고 그래서 왔다 갔다 수수료를 생각하면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후에 정말 나라가 이상해져가지고 베네수엘라처럼 원화 가치가 폭락할 상황이 아니라면 특별히 진짜 망할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달러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투자 수익이나 환율 변동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게 아니라면은 보험은 보험 나름대로의 본질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게 소장님 생각이신 거죠? 차라리 좋은 보험 찾는 게 원화로 된 좋은 보험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달러가 조금 이게 떨어지면 약세로 바뀌면은 우리 뭐 일반 소비자나 자산이 조금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시면 좋을까요? 환율이 아무래도 1,200원을 돌파하고 그 이상은 가지 않고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역으로 움직이는 ETF 상품이나 ETN 상품들도 요즘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달러 ETF 검색하면 종목이 많이 검색되는데 그중에 거꾸로 가는 거 그러니까 달러가 환율이 떨어지면 내 ETF의 수익이 오르는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좀 찾아봐서 거기에 넣어두셔도 10% 오른 만큼 떨어지게 되면 10% 수익을 보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실 만도 합니다. 네, 항상 저희에게 도움 주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주시는 김현우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최근에 이제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뭐 증권 쪽, 그리고 또 보험 쪽, 전부 다 이제 달러가 탑재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으로 형성될 수 있으나, 김현우 소장님 말씀처럼 보험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보험의 본질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본질 가치에 투자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에 저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